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위인일기 라디오 저널에서 모실 주인공은 전 세계의 상식을 뒤엎고 인류의 족보를 새로 쓴 인물입니다. 바로 찰스 다윈이죠. 여러분, 다윈 하면 인자한 할아버지만 떠오르시나요? 사실 그런 전 재산을 털어 따개비만 8년을 판 지독한 덕후였고, 한때는 벌레를 입에 물었다가 혀가 타버릴 뻔한 엉뚱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2006년까지 우리 곁에 살아있던 175세 산 거북이 해리엇이 바로 다윈의 손길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의 딱딱한 문장이 아니라 멀미와 고독,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간 다윈의 진짜 이야기를 20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잠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다윈의 비글홀을 움직이는 돛이 됩니다. 1. 이 벌레는 무슨 맛일까? 괴짜식 객의 탄생.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명문가 출신의 정잔한 도련님이 대학 시절 미식가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귀동물을 직접 먹어보는 것이었죠. 다윈은 실제로 매, 도요새, 심지어 늪지에 사는 올빼미까지 요리해서 먹어봤다고 해요. 올빼미 고기는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였으니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시겠죠? 훗날 비글호를 타고 탐험할 때도 거북이의 방광에 든 물을 마시고 아르마딜로를 구워 먹으며 오리 맛이 난다고 평했던 이 엉뚱한 호기심. 어쩌면 이 입맛이야말로 생명의 다양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다윈만의 독특한 연구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2. 입안에 딱정벌레를 쑤셔넣은 일촉발적의 사태. 다윈의 곤충 사랑은 정말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양손에 각각 희귀한 딱정벌레 한 마리씩을 잡았는데 갑자기 풀 속에서 세 번째 딱정벌레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를 포기하시겠나? 우리의 다윈은 망설임 없이 오른손에 있던 벌레를 자기 입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벌레가 독한 액체를 뿜어내는 폭격 딱정벌레였고 다윈의 혀는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죠. 결국 놀란 다윈이 벌레를 다 놓쳐버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요즘으로 치면 한정판 피규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입에 물었다가 망가뜨린 수집광의 모습 같지 않나요? 3. 1830년생 증인 아기 거북 해리엇과의 만남.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에 내린 다윈의 눈에 아주 작은 땅거북 3마리가 들어옵니다. 그중 한 마리가 바로 훗날 전설이 된 해리엇이었죠. 당시 해리엇은 고작 접시만한 크기의 아기 거북이였습니다. 다윈은 그 작은 생명을 직접 손으로 들어올려 배에 태웠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자신보다 124년을 더 살아서 21세기 인간들과 대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해리엇은 다윈의 손길을 기억한 채 2006년까지 호주 동물원에서 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던 남자와 그 남자를 기억하는 거북이의 만남.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죠. 4. 의사는 내 길이 아니야. 수술실에서 도망친 도련님. 다윈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아들도 당연히 의사가 되길 바랬죠. 하지만 다윈은 의대 수업 중 마취도 없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어린 아이의 수술 장면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아 수술실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으니 수술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나는 피를 보는 게 너무 무섭다 라며 의대를 자퇴해버린 다윈.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너는 사냥이나 하고 개나 쫓아다니는 한심한 놈이 될 거다 라고 독설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 한심한 취미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 비글호 승선, 운명을 가른 코의 모양. 인생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다윈이 비글호 탐사전에 오르려 할 때 함장이었던 피츠로임은 다윈의 관상을 보고 입선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 친구 코 모양을 보니 인내심이 없어 보이는군 이라며 말이죠. 함장은 관상학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면접에서 인상이 너무 유약해서 합격 못 시킨다는 소리를 들은 셈입니다. 다행히 주변의 설득으로 배에 탈 수 있었는데 만약 그 코 모양 때문에 퇴짜를 맞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화의 비밀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6. 5년 동안의 지옥 같은 멀미. 차라리 죽여줘. 5년 동안의 지옥 같은 멀미. 상상해보세요. 5년 동안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데 배에 타기만 하면 속이 뒤집히는 멀미를 한다면 어떨까요?
다윈은 비글호에 머무는 내내 심각한 해수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차라리 나를 육지에 버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배가 정박하기만 하면 그는 신들린 듯이陸지로 달려가 돌멩이, 새, 식물을 수집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참얼미가 심한 사람이 전 세계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방을 찍는 투혼을 발휘한 격입니다. 그를 움직인 건 고통보다 강한 알고 싶다는 갈망이었죠. 7. 갈라파고스 거북이 등껍질이 건넨 진실. 갈라파고스 주비사가 다윈에게 툭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거북이 등껍질만 봐도 어느 섬에서 왔는지 맞출 수 있어요. 섬마다 거북이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 어떤 섬은 선인장을 먹기 좋게 목이 솟아있고 어떤 섬은 풀을 뜯기 좋게 돔 모양이었습니다. 다윈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이 생명체를 한 번에 완성해서 뿌린 게 아니라 각 섬의 환경에 맞춰 생명체가 스스로 변한 거구나. 이 짧은 깨달음이 위대한 진화론의 불씨가 되었죠. 8. 8년의 딱정벌레 지옥. 나는 딱정벌레가 지긋지긋해.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기 전 무려 8년 동안 오로지 따개비만 연구했습니다. 현미경에 들여다보며 전 세계에서 보내온 1000마리의 따개비를 해부했죠. 오죽하면 그의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가서 너희 아버지는 따개비를 어디서 해부하시니? 라고 물어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윈은 자신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지루한 싸움을 견뎠습니다. 완벽한 논리를 위해 8년을 인내한 그 집념, 현대인들도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9. 기러기와 딱정벌레의 황당한 연절을 깨부수자. 옛날 유럽인들은 따개비가 자라서 기러기가 된다는 황당한 미신을 믿었습니다. 기러기가 어디서 번식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다윈은 8년 동안 따개비를 해부하면서 이 전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따개비는 갑각류의 일종이며 독자적인 생애 주기를 가진 생명체라는 것을요. 전설과 미신이 가려진 생명의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다윈의 평생 과업이었습니다. 10. 외사촌 엠마와의 사랑, 개보다는 나은 반려자. 다윈은 결혼 전 종이 한가운데 선을 긋고 장단점을 적었습니다. 장점, 늙어서 나를 돌봐줄 친구, 음악과 대화, 개보다는 나은 반려자. 단점, 책 살 돈이 줄어든다, 끔찍한 시간 낭비다. 정말 냉정한 분석이죠. 결국 그는 외사촌 엠마 웨주우드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분석적인 시작과 달리 다윈은 평생 엠마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엠마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남편의 위험한 이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원고를 필사하며 묵묵히 도운 최고의 공동연구자였습니다. 12. 나는 살인 고백을 하는 기분이다. 다윈은 진화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하고도 20년 동안이나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인간이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변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건 사회적 사살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D론을 밝히는 것은 마치 살인 고백을 하는 기분이다 라고 썼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신의 발견이 사랑하는 아내의 신념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까봐 밤잠을 설쳤던 다윈. 그는 진리를 위해 평온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3. 딸 애니의 죽음, 신을 떠나보내다. 다윈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사건은 10살 난 딸 애니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윈은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했던 딸바보였죠. 애니가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다윈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두는 자비로운 신은 없다. 그는 딸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무너졌고 그날 이후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차가운 과학이론이 아니라 딸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슬픔이 녹아있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14. 갈라파고스 핀치새, 퍼즐의 마지막 조각.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새들. 씨앗을 깨막는 놈은 두껍고 벌레를 찍는 놈은 뾰족했습니다. 환경에 맞춰 생명도 업데이트된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이폰이 환경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비슷하죠. 다윈은 생명의 업데이트 로그를 읽어낸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15. 맨 자리를 뺏길 순 없어. 월리스의 편지. 다윈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젊은 사학자 월리스가 보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다윈의 내용이 똑같았죠. 요즘으로 치면 내가 20년 동안 개발한 특허를 신입사원이 똑같이 들고 나타난 꼴입니다. 다윈은 당황했습니다. 아, 내 평생의 업적이 물거줌이 되는구나. 결국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월리스와 공동 논문을 발표했고 이 긴박한 경쟁 덕분에 드디어 종의 기원이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16. 지렁이에게 피아노를 쳐준 엉뚱한 노인. 말년에 다윈은 지렁이 연구에 푹 빠졌습니다. 지렁이가 소리를 듣는지 확인하려고 지렁이 앞에서 바순을 불고 아들에게 피아노를 치게 했죠. 남들은 위대한 과학자가 왜 징그러운 지렁이나 보고 있냐라고 비웃었지만 다윈은 확신했습니다. 이 미천한 생명체들이 수만 년 동안 흙을 일궈 인류를 먹여 살린 진짜 영웅이다. 다윈은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는 것을 지렁이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17. 해리엇의 장수 비결, 느리게 걷기. 호주로 건너간 거북이 해리엇은 다윈이 죽은 다음에도 1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느림과 적응이었습니다. 다윈이 발견한 진화론의 핵심처럼 해리엇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다윈의 품에 안겼던 그 작은 아기 거북이 현대의 관람객들과 눈을 맞추기까지 그녀는 존재 자체로 진화의 위대함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17장 현대적 비유. 다윈은 생명의 소스 코드를 찾은 해커. 다윈의 업적을 현대로 비유하자면 생명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찾아낸 해커와 같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만 다윈은 아니,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코드가 수정되고 있어 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이 발견은 오늘날 인공지능 알고리즘부터 유전공학까지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8장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흔히 사람들은 다윈이 약육강식을 말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다윈의 진짜 메시지는 적자 생존, 즉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생명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시니어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에도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세상은 변해도 그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19장 175년의 기다림, 해리엇의 마지막 눈인사. 2006년 해리엇이 숨을 거두었을 때 전 세계 과학계는 애도했습니다. 다윈의 손길을 직접 느꼈던 마지막 생명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해리엇은 다윈에게 당신의 이론이 맞았어요.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당신을 증명했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175년이라는 시간은 다윈의 고뇌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긴 영수증이었습니다. 20장 에필로그. 당신의 갈라파고스는 어디인가요? 오늘 찰스 다윈과 거북이 해리엇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금수저로 태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5년의 멀미와 20년의 고뇌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고 계신 여러분, 다윈은 말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새로운 부리를 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윈처럼 묵묵히, 해리엇처럼 찐들기게 말이죠. 다윈의 지렁이 실험 비화나 엠마의 사랑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가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